다양성이라고 하는 분야가 주 전공인데요. 국어과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짓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 변화, 생물 다양성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IPBES 같은 데서 발표를 하는 최근의 생물종 멸종과 관련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선생님들도 토론하실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 사진 아마 저희가 4대강 선 반대할 때 그의 성탄절 이브날 제가 낙동강 하구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클고니가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인위적으로 날라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원래는 남해안하고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나는 물의 뿌리를 먹고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강이 개변되면서 사라짐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고구마를 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진이 지금은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의 생물학자였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주창을 하셨는데요. 88년에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더 다이버시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그 책에 이제 이거를 위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예를 들면 자연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데요. 그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때 그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로서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생명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는 과거에는 신이 했던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까지를 인간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이제 그것을 충분히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파괴하게 되고, 그 생물 다양성 파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인간까지 파멸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또는 생물 다양성이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자연과학자의 관점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의 다양성을 지켜라,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을 지켜라, 그 다음에 생태계, 즉 서식처의 다양성을 지켜라. 마지막에 경관에 대한 다양성까지 4개의 위계를 얘기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유전자, 종,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라라고 하는 일종의 실천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현재 발견된 종을 보게 되면 약 170만 종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이 종은 인류가 발견을 해서 이름을 붙인 종이고, 추정하기로는 전체 종의 약 10%를 조금 넘는 종 정도만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80%가 넘는 종에 대해서는 인간이 발견도 못하고 이름도 붙이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척추동물이나 또는 이런 수목과 같은 그런 커다란 식물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발견이 됐지만, 미생물이나 그런 분야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또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기후대별로 생물종을 보게 되면 사실은 과학문명이 발달한 온대지방 같은 경우는 약 지구상에 있는 종의 58%의 종의 이름을 붙이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대지방이나 특히 열대지방 같은 열대지방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멸종이 되거나 아직도 발굴해야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다양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생물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온대지방이나 또는 자연과학이 발달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생물다양성 교육할 때 쓰는 교재인데요. 간단해서 제가 이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A라고 하는 곳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생물종이 있는데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복제가 돼가지고 똑같은 유전자만 가진 생명체들이 사는 거고, B라고 하는 곳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생명이 살기는 하는데 빨간 유전자, 노란 유전자, 까만 유전자,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B에 해당하는 것이 A보다는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유전자에 대한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A는 종은 하나인데 유전자는 조금 다양하지만 B는 종도 여러 가지고 유전자도 다양하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유전자가 다양한 것을 떠나서 종도 다양하고 유전자가 다양한 B가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유전자도 다양하고 종도 다양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원이나 동물원 같은 균일한 환경 또는 인간으로 따지면 도시 같은 환경이라 그러면 B는 자연계의 생태계가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이나 유전자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B가 좋다, 즉 생태계, 서식지가 다양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 사진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 뭐 1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가도 같은 종의 같은 유전자만 있는 이런 옥수수밭하고 열대우림의 저런 같은 면적의 복잡한 구조의 생태계를 볼 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A가 좋을지 모르지만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B가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종의 같은 나무를 음묘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살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조경이나 이런 양묘업자의 입장에서는 A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연계를 위해서는 B처럼 여러 가지 종과 유전자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자연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진 유전자의 다양성을 보게 되면요, 개는 사실은 하나의 종에서 출발을 한 거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트와일러 같은 개는 치와와 같은 개의 거의 뭐 몇십 배 되는 부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은 교배를 하게 되면 전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같은 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전자가 이렇게 작은 친구도 있고 큰 친구가 있는데 결국은 지구 환경에서 지금처럼 만약에 식량 자원이 부족해진다라고 그러면 치와와 같은 유전자가 훨씬 우월한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런 로트와일러 같은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열성의 유전자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우성 열성이 없고 다양한 유전자를 지구 내에 보존을 하고 있어야지 지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종은 서로 같은 종은 교배를 했을 때 이세를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종의 경우는 이세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원숭이나 잠자리나 식물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교배가 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이 분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코시스템인데 우리가 서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버펄로 같은 친구들은 이런 평원이 있어야 되고요. 오랑우탄 같은 친구들은 열대우림이 있어야 되고 비버 같은 친구들은 저런 습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다 동물원에 모아놓을 수는 있지만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보관 장소일 뿐 세세년년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원래 살아가는 서식처들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절대 우월한 인간이 지구를 전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 사회로만은 유지가 되지 못하는 자연 생태계에 의지를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속 영양식물체인 인간인데요. 결국은 자연계로부터 우리가 식량이나 목재나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 같은 것을 계속 받거나 여가나 관광이나 치유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은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73억 정도의 인구가 있게 되는데요. 73억이 지구상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거주나 목재 같은 걸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미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푸트프린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2017년에 발표를 한 것을 보면 하나의 지구 가지가 안 되고 지구상에 지금 73억 명의 인구가 살기 위해서는 1.7배 그러니까 0.7배의 어딘가의 지구를 하나를 별도로 둬야지만 73억 인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0.7배의 지구를 화성이든 어디서 확보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몸무게를 줄이는 것처럼 0.7배 정도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든 공간이든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에 줄어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같은 뭐 코비드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앙에 의해서 인간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7배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인도 사람에 비해서 식량 소비나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가 많게는 15배에서 12배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명이나 미국 사람 한 명이 없어지게 되면 인도 사람 15명 정도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고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생태학자의 입장에서 고기 먹는 거를 줄여야지 되는데 고기 소비량을 좀 줄이려면 뭐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생선 정도를 먹어야지 되는데 저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칼같이 줄여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마다 살짝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살아가는 인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식량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결국은 0.7배의 지구의 식민지를 어디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환경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편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화를 지불을 했을 때 그것으로 받는 편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6,000원을 냈을 때 우리가 자장면을 받는 거하고 군만두를 2개 받는다라고 그러면 사실 군만두 2개는 덜인 거예요. 자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지금에 와서는 자연환경을 잘 보살피거나 지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게 되는데 인간이 받는 서비스는 공급, 조절, 문화, 부양이라고 하는 4가지 서비스로 구성되게 됩니다. 공급은 예를 들면 식량이나 물, 조절은 기후나 질병 조절 같은 것들이고요. 문화는 예를 들면 관광이나 여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부양 서비스라고 하는 건 영양소가 순환하거나 토양이 생산되거나 광합성 작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구성해 주는 것은 결국은 이 바닥을 보시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행복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하게 사는 것, 배고프거나 춥지 않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양질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생물다양성을 지켜내고 그것이 원활하게 생태계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을 잘 지켜서 생태계 서비스가 원활해서 인간이 행복하다. 그러면 지구상에 생태학자나 농부나 이런 분들만 있으면 지구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구구조나 경제환경이나 사회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인 요인이나 또는 도시를 만들거나 산을 없애는 직접적인 요인들, 종이 도입되는 거, 그 다음에 수확과 자원의 소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하는 자원보다 더 과소비를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모든 수출이나 수입이 정지가 됐다라고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가 우리 영토 내에서 나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자급 체계를 가져야지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약 6천만 정도 되는 남한의 인구가 남한에서 나는 농산물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수산물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과 자원의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균형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나라는 화산이나 지진 피해는 그렇게 없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서로 맞물리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그런 지역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광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또는 지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이게 어디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가 아까 이론적으로는 1.7배의 지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구는 닫혀있는 게거든요. 이게 클로즈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나 토지를 지구 외의 행성에서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닫혀있는 구조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WF에서 2016년에 발표를 한 걸 보면 지구상의 생태 천국과 생태 채권국이 있게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탈리아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13위 정도로 세계 경제의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생태의 채무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의 나라들이 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생태적으로는 또는 그 생태 발자국 같은 거로는 그쪽에 의존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생태 용량 한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WWF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룩셈부르크나 이런 그 조그만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산해서 소비하는 걸로 불과 1월달, 1년 12달을 산다라고는 1월 중순도 안 돼가지고 다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월 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선가 생태적인 채무를 빌려다가 1년 살림을 살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거나 좀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생태 채무국으로서 그렇게 커다란 문제를 가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이 높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계속되는 이제 공업활동 또는 자동차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 바깥으로 넘어서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지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린하우스, 그러니까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있는 것처럼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는 1도씨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온도가 지난 100년간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상승된 그래프를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도 상승과 관련해서 그 주요 원인이 되는 나라는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인데 이탈리아와 우리가 공동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탈리아가 아마 11위가 되고 우리가 10위가 될 것 같습니다. G7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그 7개 열강에 속하게 되는 날이 그다지 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면적을 보면 정말 작잖아요. 특히 남한의 면적을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한 뭐랄까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PCC라고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체가 있는데요. 2100년까지 온도가 컨트롤을 하게 되면 1도씨,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3.5도씨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00년간 온도가 1도씨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제 성장도 빠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온도 변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두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온도 변화는 전염병, WHO가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동물의 면역체계 교란이나 병충해 창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던 것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같은 게 이미 다시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 외에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사람 경험하지 못하지만 자연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수염 하늘소에 의해서 생겨나는 소나무 제선충 같은 침엽술들이 죽어가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선충을 감염시킨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비슷한 병으로 참나무 시드림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우정종이 싱갈나무라고 하는 참나무인데요. 이 친구들이 뜨문뜨문 죽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참나무들의 무덤이에요. 사실은 북한산이나 청계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격리하는 것처럼 감염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비닐로 피복을 하고 거기다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살균 처리를 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연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다라 그러면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꼭 뭐 기후 변화 때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전체적인 연계성에서 보면 인류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탄소 변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에 인간에게 탄소를 공급하지 않았던 툰드라들의 이끼분해 같은 것들이 메탄이나 탄소 같은 것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다시 상승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 8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동해 앞바다에서 참치를 할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사과는 전혀 구경을 못하고 열대과일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몽골 지역 정도에서부터 중국의 북부, 만주 북부 지역까지 있던 사과파가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과는 아마도 2040년이 되면 거의 우리나라의 남한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북한으로 아마 사과 재배 기술을 전적으로 넘기고 수입을 해가지고 되는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가 되게 되면 가뭄하고 폭우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난 한 40년 정도 동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대비 80년에서 2000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 주기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같으면 7월 전에 장마가 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7월 후에 장마가 오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강우 패턴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이제 모내기를 할 때쯤에 비가 내려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봄에 가뭄이 지속되게 되면 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이제 싹을 틔우고 해야지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보사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지금 한라산 같은 데 있는 구상나무가 저렇게 죽어가는 것은 보통 날씨가 따뜻해져서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봄철에 수분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들이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키가 작은 나무들만 이런 고산 지역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에 살고 있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크게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농촌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92%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대로 인구 규모가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의 16% 정도까지 도시화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면적에 우리나라 2017년 통계로 보게 되면 92.82%가 집중돼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 방글라데시나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의 인구 밀도 국가거든요. 하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을 두고 보면 거의 전 세계 2위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 2위에서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부산이나 이런 도시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2위 서울, 부천, 안양, 수원, 광명, 공포, 성남, 구리, 의정부, 안산 그러니까 수도권 밀집 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밀도 2위에서 10위까지가 전부 수도권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서울 같은 공간은 전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땅이 48%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토양을 포장을 하거나 집을 짓고 사는 시대가 됐고요. 제가 사는 마포 같은 경우도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거나 포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비율들인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비율은 비가 원활하냐 그러면 거의 한 7% 가까이는 스며들지 못하고 서울 면적의 48% 정도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게 얼핏 보면 48%면 한 반절 정도는 그래도 빗물이 스며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서울이 지방으로 따지면 한 5개, 6개 정도 되는 시군을 합친 정도의 규모거든요. 605평방킬로미터인데
5개, 6개라고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모든 분을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전부 콘크리트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우가 내리면 광화문에 거북선이 뜰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처럼 서울이 과밀화된 상태에서는 항시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토피 같은 대기오염에 의한 문제들, 그 다음에 도시가 뜨거워지는 열섬에 대한 문제들, 올해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를 유지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물순환 환경 악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홍수나 열섬 같은 현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생물 서식처나 인간을 공격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WWF에서 발표한 지구 생명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7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 중에서는 58%의 생명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하락을 한 것이 단수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댐을 만들거나 하천이 오염되거나 함으로 해가지고 82%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나머지 해양이나 육상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남획, 너무 많이 죽이는 것들, 서식처 악화나 서식처 감소 같은 개발 행위들이고요. 기후변화는 실제로 한 7% 정도 돼서 이것도 인간의 영향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지구상의 그 생명지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활동 또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유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 대비 이제 2000년까지 실제 이제 멸종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게 까만색이 지구상에 있는 척추동물의 멸종 속도인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민물에 사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민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계가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살던 물고기는 한강이 지저분해졌다라고 금강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죽으면 지구상이 멸종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물에 사는 종류가 가장 급속하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물종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들이 개구리와 같은 앰피비안들인데요. 양서류 같은 경우는 육지의 숲과 물이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물도 손상이 되고 숲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급격하게 종 중에서는 양서류가 소멸되고 있는 위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양서류는 다 보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 종류는요. 파충류도 그렇고요. 이제 IPBES에서 이렇게 이제 국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그 플랫폼인데요. 2017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숫자가 잘못됐는데 육상환경의 3분의 4, 해양환경의 66%가 인간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고 지표면은 3분의 1, 담수자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가 농작물과 가축 생산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지구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담수자원의 75%를 인간이 단순히 농업이나 가축을 위해서만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 이후 농작물은 300%가 증가됐고 원목 수확량도 45%가 증가했고요. 다만 토양 파괴에서 지표면의 23%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고 13억 명의 인구가 홍수와 허리케인의 위험에 처해 있고 해양 어장의 33%는 이제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빠져 있게 되고 도시 면적은 2배가 증가했고 플라스틱 오염은 자그마치 80년 대비 10배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죽음의 해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양에 너무나 많은 유기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고 산소가 고갈돼 버리는 데드존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 면적의 2.4배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IPBES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30년간 산림은 20만 헥타, 농지는 15,000헥타 정도가 감소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농지 중에 그 감소되는 비중이 70%가 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륙 습지는 2000년 이전 내립 그 등의 개발 위주, 특히 오늘 김 교수님 계셔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매립하거나 댐을 막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
그 분야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아마 MB가 하신 역할 중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습지 계속해서 매립하고 해서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 문제, 외래종식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취약한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국민이 가지는 욕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그거 대비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보호종으로 지적된 금개구리인데요. 참개구리 종류들 거진 다 멸종 위기고 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는 정말 개구리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